제49장 하이에나. 우리가 인생이라고 부르는 이 기묘하고도 복잡한 사태에는 우주 전체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장난이나 농담으로 여겨지는 야릇한 순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인간은 그 농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농담이 다름 아닌 자신을 웃음거리로 삼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한다. 그래도 그는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고 논쟁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는 모든 사건, 모든 신조와 믿음과 신념, 눈으로 볼 수 있거나 볼 수 없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아무리 울퉁불퉁한 혹두성이라도 상관하지 않고 꿀꺽 삼켜버리는 것과 같다. 강력한 소화 능력을 가진 타조가 총알과 부싯돌을 통째로 삼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사소한 고생과 걱정, 돌발적인 재난의 예상, 목숨이나 팔다리를 잃을 위험만이 아니라 죽음 자체도 그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사의한 익살꾼에게 장난스럽게 얻어맞거나 옆구리를 기분 좋게 쥐어박힌 정도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있는 그 기묘한 변덕은 사람이 극도의 시련을 겪고 있는 순간에만 찾아온다. 그 사람이 가장 진지한 순간에만 찾아오기 때문에 조금 전만 하더라도 가장 중대한 일처럼 여겨지던 것이 지금은 통상적인 농담의 일부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이 자유롭고 편안한 악당 철학을 낳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 바로 고래잡이의 위험이다. 따라서 나도 그 철학을 가지고 피커드호의 항해 전체와 그 목표인 거대한 흰고래를 지켜보았다. 퀴케그! 동료들이 마지막으로 나를 갑판에 끌어올렸을 때 나는 물을 털어내려고 재킷을 입은 채 몸을 흔들면서 퀴케그에게 물었다. 퀴케그,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물론 퀴케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물에 흠뻑 젖어 있었지만 별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주 일어난다고 대답했다. 스터브씨, 나는 이번에는 방수복 단추를 채우고 비를 맞으면서 태연히 파이프를 피우고 있는 그 신사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스터브씨, 언젠가 당신이 우리 1등 항해사인 스타워크씨만큼 세심하고 신중한 고래잡이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짙은 안개와 질풍 속에서 돛을 펴고 돌진하다가 달아나는 고래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 고래잡이로서 더없이 신중한 것인가요? 물론이지. 나도 홍곳 앞바다에서 강풍이 불고 있을 때 물이 새고 있는 배에서 보트를 내려 고래를 추적한 적이 있다네. 플래스크씨, 나는 가까이 서 있는 왕대공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당신은 이 방면에 경험이 풍부하지만 나는 풋내기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포경업에서는 죽음이 입을 벌린 곳을 향해 죽음의 등을 돌린 채 등뼈가 부러지도록 노를 저어가는 게 철칙인가? 말을 그렇게 비비꼬지 않을 수는 없나? 플래스크가 말했다. 그래, 그게 철칙이야. 하지만 나는 부하들이 고래를 향해 정면으로 나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하. 그러면 고래가 실눈을 뜨고 선원들과 마주보게 되겠지. 생각해봐. 이리하여 나는 3명의 공정한 증인으로부터 사건 전모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들었다. 따라서 바다에서 질풍을 만나 배가 뒤집히고 그 결과 깊은 바다에서 노숙하는 일은 이런 생활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고래에게 다가가는 중대한 순간에는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의 손에 목숨을 맡겨야 한다는 것. 보트를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그 순간 너무 흥분한 나머지 보트에 구멍이 뚫릴 만큼 미친듯이 발을 구르는 충동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 우리 보트에 그런 재난이 일어난 것은 주로 스타벅이 질풍을 무릅쓰고 고래에게 돌진한 탓이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벅은 포경업계에서 신중한 인물로 유명하다는 것. 나는 이 신중하기로 이름난 스타벅의 보트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흰고래를 추격하는 일에 말려들고 말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종합하여 생각해본 나는 당장 아래로 내려가서 유언장 초안이라도 쓰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퀴케그, 나는 그를 불렀다. 같이 가세. 내 변호사 겸 유언 집행인 겸 유산 상속인이 되어주게. 하필이면 뱃사람이 마지막 유서나 유언을 어설프게 주물럭거리는 것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뱃사람만큼 그것을 기분 전환으로 즐기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내가 선원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이것과 똑같은 일을 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였다. 이번에도 그 의식이 끝나자 나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고 가슴에 얹혀있던 돌멩이가 굴러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게다가 앞으로 내가 살라 날은 나사로가 부활한 뒤 살았던 나날만큼이나 즐거울 것이다. 앞으로 몇 달이나 몇 주를 향유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 나날들은 완전히 덤으로 얻은 나날이 될 것이다. 나는 이제 살아남은 셈이다. 나의 죽음과 매장은 내 가슴 속에 깊이 간직되었다. 나는 마음에 거리끼는 데가 전혀 없이 아늑한 가족 납볼당 안에 앉아있는 조용한 유령처럼 평온하고 만족스럽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 이제 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작업복 소매를 걷어올리며 생각했다. 냉정하고 침착하게 죽음과 파멸의 구렁 속으로 뛰어드는 거야. 누구든 올 테면 와봐라. 제50장 에이헤브의 보트와 그의 선원들. 페달라.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나 플래스크. 스타브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내가 외달이라면 의조 끝으로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서라면 모를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절대로 보트에 타지 않을 거야. 정말 대단한 노인네요. 나는 그걸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플래스크가 말했다. 노인네의 다리가 엉덩이에서 잘려나갔다면 문제가 다르죠. 그랬다면 완전히 불구가 되는 거지만 무릎 하나는 어여시 남아있고 나머지 다리도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나는 그걸 모르겠어. 그 노인네가 무릎을 꿇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포경선 선장의 생명이 항해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선장 자신이 위험한 추격에 참여해서 그 중요한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어떤지는 포경업계에 분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주 논란거리가 되었다. 일찍이 티무르의 장병들도 왕이 치열한 전투에 참가하여 귀중하기를 때묻는 목숨을 위험에 빠뜨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자주 논쟁을 벌였던 것이다. 그러나 에이헤브의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다른 양상을 띠었다. 위험할 때는 성한 두 다리를 가진 사람도 비틀거리기 마련이고 고래를 추격하는 일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워서 실제로 모든 순간이 목숨을 건 순간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자가 포경보트를 타고 고래를 추격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노릇일까? 대체로 피커드호의 공동선주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을 게 분명하다. 비교적 위험이 적은 추격일 경우 에이헤브가 현장 가까이에서 직접 명령을 내리기 위해 포경보트를 타는 것은 고국의 친구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겠지만 에이헤브에게 실제로 보트 한 척을 할당하여 정식 보트장으로서 추격에 참여시키는 것, 더욱이 그 보트의 선원으로 5명을 추가로 제공한다는 너그러운 생각이 피커드호 선주들의 머리에 떠오를 리 없다는 것은 에이헤브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트에 태울 선원들을 달라고 선주들에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어떤 식으로든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내비친 적도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해서만은 그가 나름대로 독자적인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아치가 자신의 발견을 알릴 때까지는 선원들도 그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항구를 떠나고 얼마 후 모든 선원이 포경보트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는 통상적인 일을 끝마쳤을 때, 그리고 얼마 후 예비보트에 쓸 노조절 손수 만드는 에이헤브의 선장의 모습이 이따금 선원들 눈에 띄었을 때, 밧줄이 고래에게 끌려나갈 때 뱃머리에 홈에 꽂을 작은 꼬챙이를 열심히 깎고 있는 것까지 목격되었을 때, 더욱이 보트 밑바닥이 그의 뾰족한 다리 압력을 더 잘 견딜 수 있게 하려는 것처럼 보트 바닥에 여분의 구리판을 깔고 싶어 했을 때, 또 고래에게 작사를 던지거나 창으로 찌를 때 무릎을 고정시키기 위해 보트 뱃머리에 수평으로 되는 넓적다리판, 때로는 미끄럼막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수평으로 되는 넓적다리판을 제대로 만들려고 조바심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리고 그 보트 안에 서서 하나뿐인 무릎을 그 널빤지의 반원형 홈에 고정시키고 목수의 끌로 여기를 조금 후벼내고 저기를 좀 정리하게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선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하지만 거의 모든 선원들은 유난히 꼼꼼한 에이헤브의 준비 작업이 모비딕에 대한 궁극적인 추격만을 목표로 삼은 것이라고 상상했다. 그는 이미 그 무서운 괴물을 자기 손으로 잡겠다는 의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보트에 할당된 선원이 따로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 유령 같은 선원들에 대한 놀라움은 곧 사라져갔다. 포경선에서는
어떤 놀라움도 금세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망망대해를 떠도는 이런 무법자 같은 포경선에는 이 지구상의 어느 구석에나 나와 있는지 알 수 없는 괴상한 잡동사니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그리고 널빤지나 난파선 부스러기, 노, 포경보트, 바람에 날려간 일본 정크선, 그 밖에 이것저것에 몸을 의지하여 떠돌고 있는 묘한 표류자를 건져 올리는 경우도 많다. 설령 악마가 배전으로 기어올라와 선씨를 찾아온다 한들 선장과 잡담을 나눈다 해도 앞 가판의 선원들이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동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다 치고 이 유령 같은 선원들이 나머지 선원들과 좀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곧 선원들 사이에서 자리를 찾은 반면 머리카락을 터번처럼 두른 페달라마는 끝까지 수수께끼에 쌓인 존재로 남아있었다. 대체 그는 어디에서 이 점잖은 세계로 들어온 것일까? 어떤 기묘한 인연으로 에이헤브의 기구한 운명과 결부되는 신세가 되었을까? 아니, 에이헤브의 운명에 일종의 영향력을 갖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것은 영향력이라기보다 에이헤브를 지배하는 권위였을지도 모르지만 진실은 신만이 알고는 사람은 아무도 모른다. 그렇다고 이 페달라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유지할 수는 없다. 따뜻한 곳에 사는 괴화된 문명인 에게 그는 꿈속에서, 그것도 희미한 꿈속에서 밖에 볼 수 없는 인간이었다. 하지만 그런 인간은 변화하지 않는 아시아 사회, 특히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는 섬들에서는 이따금 출몰하고 있었다. 태고 쪽부터 변하지 않는 이 격리된 섬나라들은 오늘날에도 지구에 태어난 첫 세대의 희미한 원시성을 아직도 대부분 보존하고 있다. 최초의 인간을 뚜렷이 기억하는 그 첫 세대는 모든 인간의 조상이며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 채 서로를 유령처럼 노려보았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왜 창조되었는지를 해와 달에게 물었다. 창세기에 따르면 그 시대에는 천사들이 인간의 딸과 실제로 사귀었고 외경 주석자에 따르면 악마들도 이 지상의 애욕을 탐닉했다고 한다. 제51장 유령의 물줄기. 몇 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갔다. 상아빛 피커도어는 순풍에 돛을 달고 유유히 내 해역을 통과했다. 아조레스 군도와 베르데 고지를 지나고 라플라타강 어구의 이른바 플레이트 어장, 그리고 세인트 헬레나 섬 남쪽에 있지만 경계가 애매한 캐럴 어장을 지난 것이다. 이 마지막 해역을 항해하고 있던 어느 고요한 달밤, 파도는 은빛 두루마리처럼 넘실거리고 수면을 가득 뒤덮은 물거품은 고독이 아니라 은빛 침묵처럼 보이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고요한 밤, 뱃머리의 하얀 물거품 앞에 고래가 내뿜는 은빛 물줄기를 보였다. 달빛이 빛나는 그 물줄기는 천상의 것처럼 신성해 보였다. 깃털로 화려하게 장식한 신이 바다에서 솟아오르는 듯했다. 이 물줄기를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은 페달라였다. 이런 달밤에 주돛대 위에 올라가서 대낮처럼 정확하게 망을 보는 것이 그의 버릇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밤중에 고래떼를 발견해도 감히 포트를 내려 추적할 고래잡이는 100명에 하나도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늙은 동양인이 그런 밤중에 높은 돛대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선원들이 어떤 심정으로 바라보았을지는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터번과 다른 하나의 하늘 속에서 사이좋은 짝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며칠 동안 밤마다 일정한 시간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돛대 위에서 보낸 뒤 그 오랜 침묵을 깨고 달빛 받은 은빛 물줄기가 보인다고 괴상한 소리로 부르짖자 들어 누워있던 선원들은 모두 벌떡 일어났다. 마치 날개 달린 정령이 밧줄 사이로 내려앉아 선원들을 소리쳐 부르기라도 한 것 같았다. 저기 고래가 물을 뿜는다.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해도 선원들이 그보다 더 흥분하여 와들와들 떨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포는 전혀 느끼지 않았다. 공포보다는 오히려 쾌감을 느꼈다. 그 시각에 고래떼를 발견하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외침소리가 너무나 인상적이고 열광적인 흥분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거의 다 본능적으로 보트를 내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다. 에이헤브 선장은 가판위를 옆걸음으로 재빨리 걸어가면서 윗돛대의 맨 위에 있는 돛과 모든 보조돛을 펴라고 명령했다. 배에서 가장 숙련된 선원이 키를 잡아야 한다.
이리하여 모든 돛대 위에는 망군이 배치되고 긴장으로 가득 찬 배는 바람을 받으며 질주했다. 고물 난간 쪽에서 불어와 많은 돛을 부풀리는 미풍은 배를 들어 올리는 묘한 성향을 갖고 있어서 공중에 떠있는 갑판이 발밑에서 공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에도 배는 여전히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서로 대립하는 두 가지 힘, 즉 하늘로 곧장 올라가는 힘과 수평선상의 목표를 향해 좌우로 흔들리면서 돌진하는 힘이 배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에이헤브의 표정을 관찰했다면 그의 내면에서도 그렇게 상반되는 두 가지 힘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성한 다리는 가판 위에 활기찬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죽은 다리는 가판을 디딜 때마다 관을 탕탕 두드리는 듯한 소리를 냈다. 이 노인은 삶과 죽음 위를 걷고 있었다. 배는 빠르게 달렸고 모든 선원의 눈은 열띤 시선을 화살처럼 쏘고 있었지만 그날 밤 은빛 물줄기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선원들은 모두 그 물줄기를 한 번은 틀림없이 보았지만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며칠 뒤 이 한밤중의 물줄기가 거의 잊혔을 때 또다시 그 조용한 시각에 물줄기가 보인다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도 모든 선원이 그 물줄기를 보았다. 하지만 물줄기를 따라잡으려고 돛을 올리자마자 또다시 물줄기는 언제 나타났느냐는 듯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밤마다 고래에게 눈을 강하고 나자 선원들도 나중에는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경탄만 할 뿐이었다. 때로는 밝은 달빛이나 별빛 아래에서 신비롭게 물을 뿜기도 하고 때로는 온종일 또는 이틀이나 사흘 동안 완전히 좌취를 감추어버리고 그러다가 다시 우리 배 앞에 나타날 때마다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아서 그 외로운 물줄기는 영원히 우리를 유혹하는 듯했다. 선원들 사이에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미신과 피커도에 따라 다니는 초자연적인 불가사의함 때문인지 언제 어디서 물줄기를 발견해도 물줄기를 발견한 시간과 장소 사이에 아무리 먼 간격이 있다 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저 물줄기는 언제나 같은 고래가 내뿜고 있는 물줄기이고 그 고래는 다름 아닌 모비딕이라고 단정짓는 선원이 적지 않았다. 호련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유령이 주는 독특한 공포감이 한동안 선원들을 지배했다. 저 괴물은 음흉한 속셈으로 우리를 계속 유인하다가 마침내 가장 외떨어지고 황량한 바다에 이르면 획 방향을 돌려 우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이 일시적인 불안감은 막연하지만 무시무시했고 그와는 대조적인 화창한 날씨 때문에 오히려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었다. 그 푸르고 평온한 수명 아래에는 악마적인 유혹이 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지루하고 허전할 만큼 온화한 바다를 며칠이고 항해하다 보면 우리의 복수심을 온 세상이 혐오한 나머지 유골단지 같은 이 배의 뱃머리 앞에서는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해버린 것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그러나 마침내 우리 배가 동쪽으로 방향을 돌리자 희망봉 일대의 바람이 우리 주위에서 윙윙거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길고 험한 바다에서 파다를 타고 오르내리게 되었다. 상아빛 피커도어는 돌풍에 고개를 숙이고 미친듯이 검은 파도를 뚫고 나아갔다. 물보라가 배전 너머로 날아왔다. 은부스러기가 소나기처럼 퍼붓는 것 같았다. 생명이 없는 이 적막한 공간은 사라졌지만 그것은 전보다 더욱 처참한 광경으로 바뀌었다. 우리 앞에서는 뱃머리와 가까운 물속에서 이상한 형체를 가진 동물들이 이리저리 날쌔게 움직이고 뒤에서는 불길한 바다 까마귀들이 빽빽이 날고 있었다. 아침마다 이 새들이 밧줄에 나란히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오랫동안 고집스럽게 밧줄에 달라붙어 있었다. 마치 우리 배를 표류하고 있는 무의선쯤으로 생각하고 황폐해질 운명인 이 배야말로 집 없이 떠도는 자기들에게 알맞은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검은 바다는 쉴 새 없이 굽이치며 끊임없이 흐르고 그 거대한 조류는 양심이라도 되는 듯 거대한 우주의 영혼이 자기가 낳은 오랜 죄와 고통을 후회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사람들은 왜 너를 희망봉이라고 부르는 것일까? 옛날처럼 고난의 고지라고 부르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 곁을 따라온 그 음흉한 침묵에 홀려 이 고난의 바다로 들어온 우리에게는 죄 많은 사람들이 저 새들이나 이 물고기들로 변신하여 물고기는 쉴 곳도 없이 영원히 바다를 헤엄치고
새날은 지평선의 그림자조차 없는 저 어두운 하늘 속에서 영원히 날개치는 숙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바다에서도 침착하고 눈처럼 하얗고 변함없는 그 존재는 여전히 깃털 같은 물줄기를 하늘로 뿜어올리고 있었다. 그 고독한 물줄기는 여전히 앞에서 우리를 손짓해 부르면서 이따금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바다와 하늘이 이렇게 어둠에 쌓여있는 동안 에이헤브는 물에 잠긴 위험한 갑판 위에서 거의 쉴 틈도 없이 부하들을 지휘하고 있었지만 더할 나위 없이 우울한 태도를 보였다. 항해사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일도 드물어졌다. 이렇게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갑판이나 돛대 위에 있는 것을 모두 안전하게 치우고 나면 바람이 끝나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는 선장도 선원들도 실질적인 숙명론자가 된다. 그래서 에이헤브는 뼈다리를 익숙한 구멍에 끼우고 한 손으로는 밧줄을 단단히 움켜쥔 채 몇 시간이고 바람 불어오는 쪽을 응시하며 서 있곤 했다. 이따금 질풍이 몰고 온 진눈깨비가 그의 눈썹을 얼어붙였다. 한편 뱃머리를 넘어와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에 쫓겨 앞갑판에서 밀려난 선원들은 중간 갑판의 배전에 한 줄로 늘어서 있었다. 배전을 뛰어넘는 파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들은 난간에 고정된 구급용 밧줄 안으로 슬쩍 들어가 마치 안전띠를 두른 것처럼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또는 전혀 없었다. 색칠한 밀랍 인형들을 선원으로 태우기라도 한 것처럼 침묵에 쌓인 배는 날마다 악마처럼 날뛰는 파도의 광기와 즐거움을 모두 헤치며 계속 돌진했다. 밤에도 바다의 부르짖음 앞에서 인간들은 여전히 침묵했다. 난간 밧줄 안에서 흔들리는 선원들은 여전히 침묵에 쌓여 있었고 에이헤브도 강풍과 맞서면서 여전히 말이 없었다. 지친 체력이 휴식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그물 침대에서 그 휴식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스타벅은 기압계를 버리고 선실에 내려갔다가 에이헤브가 바닥에 나사를 고정시킨 의자에 꼿꼿이 앉아서 눈을 감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때 본 노인의 모습을 도저히 잊을 수 없었다. 에이헤브는 조금 전까지 바깥에 폭풍 속에 있었다. 빗방울과 반쯤 녹은 진눈깨비가 아직도 벗지 않은 모자와 외투에서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옆에 놓인 덕자에는 전에 말한 해도가 펼쳐진 채 놓여 있었다. 꽉 움켜진 손에는 초롱이 흔들리고 있었다. 몸은 꼿꼿했지만 고개는 뒤로 젖혀져 있어서 감은 두 눈이 천장 대들보에 매달린 타각 표시기의 바늘 쪽을 향하고 있었다. 무서운 늙은이. 스타벅은 몸서리를 치며 생각했다. 이 강풍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목표물을 노려보고 있다니. 제52장 알바트로스호. 희망봉 남동쪽 참고래 어장으로 유명한 크로제 제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배 한 척이 모습을 나타냈다. 그 배가 유유히 다가오자 앞독대 높은 곳에 앉아있던 나는 원양 아홉의 풋내기에게는 놀랄만한 광경,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바다로 떠달고 있는 불경선을 볼 수 있었다. 파도는 표백 기술자라도 되는 듯 그 배는 암초에 걸린 바다 코끼리의 해골처럼 하얗게 표백되어 있었다. 이 유령 같은 배의 옆면에는 빨갛게 녹슨 줄무늬가 길게 그어져 있었고 돛대의 활대나 밧줄은 모두 서리가 덮인 굵은 나뭇가지 같았다. 배는 아래쪽 돛만 달고 있었는데 그 세 개의 돛대 위에 서서 망을 보고 있는 털보 사나이들의 모습은 보기에도 무시무시했다. 그들은 짐승 털가죽을 걸친 것처럼 보였는데 거의 4년 동안의 항해를 견뎌낸 옷은 달아해져서 누덕누덕 꿰맨 것이었다. 그들은 돛대의 못으로 고정된 쇠고리 한가운데에 서서 밑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 배가 천천히 우리 배의 고물 쪽으로 다가오자 양쪽 배의 돛대 위에 있던 우리 6사람은 상대편 배의 돛대 위로 건너뛸 수 있을 만큼 서로 가까워졌지만 비참해 보이는 그쪽 선원들은 조심스럽게 우리를 바라보며 지나갈 뿐 이쪽 망꾼에게는 말 한마디 던지지 않았다. 그때 아래쪽 뒷갑판에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그쪽 배, 흰고래를 보았소? 그때 하얀 배전에 기대어 있던 그쪽 선장은 마침 입에다 나팔을 내려던 참이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만 나팔을 바다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때마침 다시 바람이 몰아쳐서 나팔 없이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두 배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피쿼드호의 선원들은 흰고래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자마자 다른 배에 일어난 이 불길한 사건을 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양한 눈짓과 몸짓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에이헤브는 잠시 망설였다. 위협적인 바람의 방해만 없었다면 그 낯선 배에 올라타기 위해 당장 보트를 내릴 눈치였다. 하지만 그는 그 낯선 배가 생김새로 보아 귀향 중인 낸터커 선적의 배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다시 나팔을 입에 대고 자신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하여 큰소리로 외쳤다. 어이 거기, 여긴 피쿼드호요. 세계 일주를 하고 있어. 앞으로 우편물은 태평양 쪽으로 보내달라고 전해주시오. 이번에는 3년이요. 그 후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그때는 주소를. 그 순간 두 배의 항로가 완전히 열십자로 교차했다. 그러자 요 며칠 동안 우리 옆에서 조용히 헤엄치고 있던 작고 얌전한 물고기 떼는 독특한 습성에 따라 지느러미를 떨면서 우리 배 옆에서 쏜살같이 달아나더니 낯선 배의 배점과 나란히 앞뒤로 정렬했다. 에이헤브는 오랜 항해하는 동안 이와 비슷한 광경을 자주 보았겠지만 편집광적 인간에게는 지극히 사소한 사건이 뜻밖의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된다. 나한테서 달아나는 거지? 에이헤브는 물끄러미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그 말 자체에는 별로 심각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지 않았지만 말투는 이 미친 놈이 지금껏 보여준 것보다 훨씬 깊고 절망적인 슬픔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까지 배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배의 방향을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돌리고 있던 기자들을 돌아보며 여느 때처럼 늙은 사자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길을 올려라. 세계일주다. 세계일주. 그 말에는 자랑스러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담겨있지만 그 모든 세계일주 항해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세계를 한 바퀴 도는가? 세계일주는 단지 숱한 위험을 겪고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우리가 안전한 출발점에 남겨두고 떠난 사람들은 그동안 내내 우리 앞쪽에 있었다. 이 세계가 무한한 평면으로 되어 있어서 동쪽으로 계속 항해하면 영원히 새로운 곳에 닿을 수 있고 키클라데스 제도나 솔로몬 제도보다 더 아름다운 별천지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항해에도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꿈꾸는 그 머나먼 신비를 찾아서 또는 언젠가 한번 모든 인간의 가슴 앞에서 헤엄칠 그 악마 같은 환상을 힘들게 추적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돈다 해도 우리는 결국 황량한 미로 속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도중에 가라앉고 말 것이다. 제53장 사교 방문. 에이헤브가 앞에서 말한 그 포경선을 방문하지 않은 표면상의 이유는 바람과 파도가 폭풍우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날씨가 그렇지 않았다 해도 에이헤브는 그 후 이와 비슷한 경우에 그가 취한 행동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그 배에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동안 자기 질문에 대해 부정적인 대답을 얻었을 것이다. 나중에 밝혀졌듯이 그는 자기가 열심히 찾고 있는 정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낯선 선장과 단 5분도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의 바다에서, 특히 공동어장에서 두 포경선이 만났을 때의 독특한 관습에 대해 여기서 잠깐 말해두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채 남겨질 것이다. 낯선 두 나그네가 뉴욕주의 파인베런이나 그곳 못지않게 황량한 영국의 솔즈베리 병원에서 마주쳤다고 하자. 그런 거친 황야에서 우연히 만났다면 아무래도 서로 인사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식을 주고받거나 잠시 앉아서 함께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끝없는 바다의 파인베런이나 솔즈베리 병원에서 두 척의 포경선이 서로를 발견했다고 하자. 그런 상황에서 이 배들이 서로 인사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되도록 가까이 접근해서 좀 더 우호적이고 화기애애하게 교제하는 것은 훨씬 자연스럽다. 하물며 같은 항구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선장이나 항해사들은 물론 적지 않은 병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그리운 고향을 화제로 삼아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는 아마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는 배에 전해줄 편지도 싣고 있을 것이다. 편지가 없다 해도 어쨌든 서류꽂이에 꽂혀있는 더러워지고 손때 묻은 신문보다 1년이나 2년 뒤의 신문을 전해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런 친절에 대한 보답으로 갓 출항한 배도 이제 가려고 하는 고래어장의 근황 같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래어장에서 마주친 포경선 두 척이
양쪽 다 고국을 떠난 지 오래된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한쪽 배는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제3의 배에서 맡긴 편지를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 편지들 가운데 일부는 방금 만난 배의 선원에게 가는 것일 수도 있다. 게다가 두 배의 선원들은 포경 정보를 교환하고 유쾌한 잡담을 나눌 수도 있다. 그들은 같은 선원으로서 호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대상을 추적하면서 온갖 고난과 위험을 함께 나눈 데에서 생겨나는 독특한 유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의 차이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인과 영국인의 경우처럼 양쪽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나라가 달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영국 포경선은 수가 적기 때문에 바다에서 만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고 어쩌다 만나도 영국인과 미국인은 서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인은 좀 과묵하고 미국인은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도 과묵한 기질을 갖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국의 고래잡이들은 도시 주민이 시골 사람에게 갖는 일종의 우월감을 드러내어 자기가 미국의 고래잡이들보다 뛰어난 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키가 크고 말라 빠진 낸터컷 사람이 뭐라고 꼬집어 말하기 어려운 존티를 내면 바다의 시골떼기로 취급한다. 하지만 미국의 고래잡이들이 하루 동안 잡아들이는 고래의 수가 전체 영국인이 10년 동안 잡은 고래의 수보다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국 고래잡이들의 우월감이 어디에 기인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영국 고래잡이들이 무해한 약점일 뿐이고 낸터컷 사람들은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자신들도 다소의 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바다를 외롭게 항해하는 선박들 가운데 포경선이야말로 가장 사교적이어야 할 이유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 대서양 한복판에서 마주치는 상선들은 한마디 인사도 없이 브로드웨이의 멋쟁이들처럼 서로 모른 체하고 스쳐 지나갈 때가 많다. 그러면서도 줄곧 상대의 의장에 대해 까다로운 비평을 던지느라 여념이 없다. 군함은 바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우선 군함기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바보처럼 전하는 신용을 하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심 어린 홍이나 우애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노예선끼리 만나면 그들은 되도록 빨리 달아나려고 서두른다. 해적선의 경우는 서로의 해골 깃발이 우연히 교체하게 되면 우선 몇 놈이나 해치웠나 하고 큰 소리로 묻는다. 포경선들이 만나면 의뢰 기름을 몇 통이나 채웠나 하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그 질문에 상대편이 일단 대답하면 해적들은 바로 키를 돌려 서로 멀어진다. 그들은 양쪽 다 극악무도한 악당이어서 잔인하고 사악한 서로의 유사점을 지나치게 많이 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경선을 보라. 포경선은 얼마나 신성하고 정직하고 겸허하고 친절하고 사교적이고 스스럼없고 태평한가. 날씨 좋은 날 포경선들이 바다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들은 사교 방문이라는 것을 아는데 포경선이 아닌 다른 배들은 이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을 것이다. 우연히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그저 희죽 웃으며 바닷물을 내뿜는 고래와 고래기름 끓이는 통과 멋진 외침소리 같은 것에 대해 장난스러운 말을 되풀이할 뿐이다. 모든 상선, 해적선, 군함, 노예선의 선원들이 왜 이처럼 포경선의 경멸감을 품고 있는지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것이다. 가령 해적들의 경우 그 직업에 무슨 특별한 명예가 있는지 알고 싶다. 해적들이 이따금 눈에 띄게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교수대일 뿐이다. 게다가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다 해도 그 우월한 자세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대가 없다. 그래서 해적들이 고래잡이보다 지위가 높다고 자랑할 만한 근거는 못 든다. 그러므로 그들이 고래잡이보다 높은 데 있다고 자랑해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확고한 근거는 전혀 없다고 나는 단언한다. 그런데 사교 방문이란 무엇인가? 둘째 손가락이 닳도록 사전을 뒤져보아도 그 낱말은 찾을 수 없다. 존슨 박사도 그렇게까지 박식하지는 못했고 노아 웹스터의 방주에도 그 낱말은 실려있지 않다. 그런데도 이 의미심장한 낱말은 벌써 오랫동안 약 1만 5천 명의 순수한 양키 사이에서 끊임없이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낱말의 뜻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고 어휘사전에 마땅히 실려야 한다. 그런 목적으로 내가 이 낱말을 학문적으로 정의하겠다. 사교방문, 두 척 이상의 포경선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교적 교류, 대개 고래어장에서 이루어진다. 포경선끼리 만나면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눈 뒤 양쪽 배의 선원들이 보트를 타고 서로 상대편 배를 방문한다. 두 배의 선장은 당분간 한쪽 배에, 1등 항해사 2명은 다른 쪽 배에 머문다.
사교 방문에 대해 잊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사소한 사항이 있다. 모든 직업은 나름대로 특이한 관습을 갖고 있고 그것은 포경업도 마찬가지다. 해적선, 군함, 노예선의 선장은 보트를 타고 어딘가에 갈 때는 늘 고물 쪽에 자리를 잡는다. 선장이 앉는 좌석은 편안하고 때로는 방석까지 걸려있다. 선장은 숙녀용 모자를 만드는 사람이 화려한 끈과 리본으로 장식한 작고 어여쁜 키 손잡이를 잡고 순수 보트를 조종할 때도 있다. 하지만 포경보트의 고물에는 그런 좌석도 없고 그런 소파도 없고 키 손잡이도 없다. 포경선 선장이 통풍에 걸려 바퀴의자에 앉아있는 낡은 시의원 같은 모습으로 바다 위를 돌아다닌다면 정말 우스울 것이다. 그리고 키 손잡이만 하더라도 포경보트에서는 그렇게 연약한 것은 쓸모가 없다. 다른 배를 사교 방문할 때는 한 보트의 선원이 모두 배를 떠나야 하고 따라서 키잡이나 작살잡이도 일행에 끼게 되므로 그런 경우에는 하급자가 보트의 키를 잡고 선장은 앉을 자리도 없어서 소나무처럼 우뚝 선 채로 다른 배를 방문하게 된다. 보트에 서 있는 선장은 양쪽 배에서 쏟아지는 시선, 즉 눈에 보이는 범위 안에서는 전 세계의 시선이 자기한테 쏠리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 다리로 버티고 서서 위험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차린다. 그러나 이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그의 뒤쪽에 불쑥 튀어나와 있는 거대한 키잡이 노가 이따금 그의 허리를 때리기도 하고 앞에 있는 노는 그의 무릎을 때려 거기에 안가fun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앞뒤가 완전히 막혀버린 선장은 두 다리를 넓게 벌려서 옆으로만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보트가 갑자기 요동치는 바람에 넘어질 때도 많다. 아무리 다리를 넓게 벌려도 그 길이에 상응하는 넓이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두 장대 사이를 넓게 벌렸다고 해서 장대를 세울 수는 없는 법이다. 전 세계의 시선이 쏠려있는 마당에 두 다리를 벌리고 선 선장이 손으로 무언가를 잡아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잡으려 하는 꼴을 보일 수는 없다. 사실 그는 완전히 자신을 제하고 있다는 표시로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넣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선장의 손은 되게 크고 무거우니까 아마 밸러스트 역할을 하도록 주머니에 넣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하는 말인데 그래도 몇 번은 갑자기 불어닥친 돌풍으로 대단한 위기가 닥쳤을 때 선장이 바로 가까이에 있는 노잡이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필사적으로 매달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제54장 타운호 이야기. 황금 여인 속에서 들은 이야기. 희망봉과 그 일대 해역은 유명한 간선도로의 내 모퉁이와 비슷해서 어느 곳보다도 많은 나그네를 만나게 된다. 알바트로스호와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후 역시 귀향길에 오른 보경선 타운호, 옛날 돛대 꼭대기에서 고래를 처음 발견하며 외출한 소리로 오늘날에도 보경선원들이 저 유명한 갈라파고스 거북을 사냥할 때 사용하고 있다. 타운호호를 만났다. 그 배의 선원들은 거의 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었다. 그 배를 잠깐 방문했을 때 우리는 모비딕에 대한 유력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타운호호 사람들이 이야기한 내용 때문에 흉홀에 대한 일반적인 관심이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따금 불가사의하고 거꾸로 뒤집힌 형태로 인간에게 닥친다는 하느님의 심판과 그 고래를 애매모호하게 결부시키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의 상세한 내용은 거기에 딸린 이야기와 함께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비극의 은밀한 부분을 이루고 있지만 그것은 에이헤브 선장이나 항해사들의 귀에는 끝내 들어가지 않았다. 이야기의 그 은밀한 부분은 타운호호의 선장 자신도 몰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배의 백인 선원 3명이 결성한 비밀 결사의 사유재산 같은 것이었지만 그 중 한 사람이 타슈테고에게 로마 교회의 비밀 지령처럼 알려주었다. 그런데 이튿날 밤 타슈테고가 잠을 자다가 잠꼬대로 비밀의 대부분을 누설해버렸고 다른 선원들이 그를 깨워서 캐묻자 나머지 비밀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완전히 알게 된 피쿼드호 선원들은 거기에 강한 영향을 받았고 이 문제를 다루기가 묘하게 까다로운 것이 그들을 억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피쿼드호의 주도대 뒤쪽으로는 비밀이 절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을 굳게 지켰다. 이제 나는 배에서 공공연히 오간 이야기의 적당한 부분에 이 어두운 비밀의 실을 짜놓은 이 기이한 사건의 전모를
영원히 기록에 남겨두고자 한다. 내 기분을 달래기 위해 언젠가 내가 리마에서 이야기할 때 썼던 말투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어느 성인 축일 전야였는데 두껍게 도금한 타일이 깔린 황금 여인숙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편안히 둘러앉은 스페인 친구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멋쟁이들 가운데 젊은 신사인 돈 페드로와 돈 세바스티안은 나와 더 가까운 사이였다. 그래서 그들은 간간히 질문을 던졌고 나는 거기에 적절히 대답하곤 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는 사건을 처음 알게 된 건 2년 전쯤이었는데 그 무렵 타오노호라는 렌터커 선적의 포경선이 태평양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고 있었다네. 그것도 이 황금 여인숙의 처마 끝에서 서쪽으로 며칠 걸리지 않는 곳을 달리고 있었지. 아마 적도 바로 북쪽이었을 거야. 어느 날 아침 일과에 따라 펌프로 물을 퍼내고 있던 선원들이 선창에 평소 때보다 물이 많이 고여있는 것을 알아차렸다네. 선원들은 황새치가 구멍을 뚫었나 보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선장은 그 위도에서 보기 드문 행운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믿을 만한 별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적도 북은 해역을 떠나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 심한 폭풍우 속에서 최대한 아래까지 내려가서 선창을 살펴보았는데도 새는 구멍을 찾을 수 없었지만 그때는 물이 새는 것이 전혀 위험하게 여겨지지 않았다네. 그래서 배는 항해를 계속했고 선원들은 가끔 생각난 듯이 태평스럽게 펌프질만 했지. 하지만 행운은 찾아오지 않았어. 며칠이 지나도 물이 새는 구멍은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도 상당히 불어났다네.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선장도 좀 걱정이 되어 돛을 모두 올리고 가장 가까운 항구로 달리게 했지. 거기서 선체를 끌어올려 수선할 참이었어. 항구까지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지만 운이 억세게 나쁘지만 않으면 배가 도중에 가라앉을 염려는 없다고 선장은 생각했다네. 펌프는 아주 좋은 것이었고 36명의 선원이 교대로 펌프질을 하면 물을 쉽게 빼낼 수 있을 테니까. 물이 2배로 불어나도 배가 잠길 염려는 없었다네. 사실 그 항해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풍을 맞았기 때문에 타오노호는 아주 작은 재난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닿을 거라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비니어드 출신 항해사인 레든이라는 작자가 야비한 횡포만 부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버펄로 출신의 호반인이자 무법자인 스틸키트한테 안갚음을 당하지만 않았다면 말이지. 호반인? 버펄로? 도대체 호반인은 뭐고 버펄로는 어디 있나? 흔들리는 멍석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돈 세바스티안이 물었다. 이리호 동쪽 연안에 있다네. 하지만 잠깐만 기다려주게. 이제 곧 알게 될 테니까. 자네들의 카야오에서 마닐라까지 항해한 어떤 배에도 지지 않을 만큼 크고 견고한 사각 돛대가 3개나 되는 배에 타고 있던 이 호반이는 육지로 둘러싸인 미국의 심장부에서도 흔히 넓은 바다와 결부되는 거친 해적질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났지. 우리나라의 거대한 담수바다인 오대호, 이리, 온타리오, 휴런, 슈피리어, 미시간호는 모두 이어져 있어서 이것을 한데 모으면 바다처럼 넓고 바다의 가장 고결한 특징도 대부분 갖고 있다네. 바닷가의 인종과 풍토가 다양하듯 오데호를 둘러싼 인종이나 풍토도 그에 못지않은 다양성을 갖고 있지. 폴리네시아의 바다가 그렇듯이 오데호에도 낭만적인 섬들이 둥글게 모여서 이루어진 군도가 있다네. 대서양과 마찬가지로 오데호 연안도 서로 대조적인 두 강대국이 차지하고 있지. 동쪽에서는 그 연안에 점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우리 식민지에 이르는 긴 수로가 열려있고 여기저기 염소처럼 험상궂게 생긴 메키노 요새의 대포가 얼굴을 찌푸리고 서 있다네. 해전에서의 승리를 알리는 함대의 축포가 우레소리처럼 들린 적도 있었고 이따금 사나운 야만인들이 물가에 올라와 짐승 가죽으로 만든 천막 틈새로 붉게 칠한 얼굴을 언뜻 보일 때도 있지. 물가에는 사람이 들어가 보지 않은 오래된 숲이 이어져 있는데 그곳에는 비쩍 마른 소나무들이 고트족의 족보에 빽빽이 실려있는 왕들의 행렬처럼 늘어서 있다네. 게다가 그 숲에는 아프리카의 맹수와 비단처럼 부드럽고 광택 있는 털을 가진 동물이 살고 있지. 그 동물의 모피는 수출되어서 타타르 황제의 옷이 된다는군. 그런가 하면 도로가 포장된 버폴로나 클리브랜드 같은 데도시만이 아니라 위네바고 같은 마을들도 호수에 비친다네. 그곳에는 완전한 장비를 갖춘 상선과 무장한 순양함, 기선과 카누가 함께 떠있지. 오데오를 휩쓰는 북풍은 돛대도 부러뜨릴 만큼 거세고 바다의 파도를 때리는 어떤 바람 못지않게 무서워서 배가 난파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네. 오데호는 내륙에 있지만 육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선원들과 함께 가라앉은 배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지.
그래서 스틸킬트는 내륙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거친 바다에서 태어나 거친 바다에서 자란 사람 같았고 어느 뱃사람한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대담했다네. 레드니도 어렸을 때는 낸터컷의 쓸쓸한 바닷가에 누워서 어머니 같은 바다의 젖을 먹고 자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오랫동안 우리의 거친 대서양과 자네들의 명상적인 태평양을 돌아다녔지. 하지만 레드니는 사슴뿔 자루가 달린 보이나이프를 휘두르는 지방에서 방금 나온 시골뜨기 뱃사람만큼의 앙심이 깊고 늘 싸움질만 했다네. 하지만 이 낸터컷 하나에도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었어. 그 호반이는 사실 일종의 악마였지만 이쪽이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도 상대를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그 평범한 예의만 차리면 그 악마 같은 기질이 누그러졌다네. 아무리 천한 노예도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는 있지. 그렇게만 대해주면 스틸킬트는 오랫동안 남에게 해도 끼치지 않고 고분고분했어. 어쨌든 그때까지는 그랬다네. 하지만 레드니는 천벌을 받아 미치광이가 되어버렸고 하지만 스틸킬트 이야기는 나중에 듣게 될 걸세. 타오노호가 항구를 향해 뱃머리를 돌린 지 기껏해야 하루나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세어드는 물의 양이 또다시 불어나는 것 같았지만 날마다 1시간 남짓 펌프질만 하면 충분했지. 자네들도 알다시피 우리의 대서양처럼 문명화된 바다에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동안 줄곧 펌프질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선장들도 있지만 졸음이 쏟아지는 조용한 밤에 갑판 당직이 그 의무를 잊어버린다면 그와 동료 선원들은 두 번 다시 그 일을 기억해내지 못하게 될 거야. 다들 잠든 채 조용히 바다 밑으로 가라앉아버릴 테니까. 자네들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쓸쓸하고 외딴 바다에서는 꽤 오래 항해하는 동안 모든 선원이 일제히 펌프 손잡이에 매달려 계속 펌프질하는 것도 아주 유별난 일은 아니지. 쉽게 갈 수 있는 해안이 가까이 있거나 그 밖에 적당한 난 피난처가 있다면 말일세. 물이 새고 있는 배가 그런 해역에서 멀리 벗어나 정말로 육지가 전혀 없는 망망대해에 있을 때야 비로소 선장은 가벼운 불안을 느끼기 시작하지. 타오노호의 경우에도 대체로 그랬다네. 두 번째로 물이 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도 선원들 중 몇 사람만 다소 관심을 보였을 정도였어. 특히 항해사 레드니가 그랬다네. 레드니는 윗돛을 올리고 아랫돛도 더욱 펴서 순풍을 가득 받으라고 명령했지. 그런데 이 레든이라는 작자는 겁쟁이가 아니고 두려움을 모르는 분별 없는 사람 못지않게 자신의 위험 따위는 염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 육지에서나 바다에서나 그렇게 대담무쌍하고 생각이 없는 경솔한 사람은 자네들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걸세. 그래서 레드니가 배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털어놓자 몇몇 선원은 레드니가 공동선주라서 그러는 것뿐이라고 말했지. 그래서 그날 밤 그들이 펌프질을 하며 끊임없이 넘쳐흘러 잔물결이 있는 맑은 물에 발을 적시고 있을 때 그들의 말투에는 적지 않은 장난기가 섞여 있었다네. 물은 어느 산중의 샘물처럼 맑았고 펌프 주둥이에서 거품과 함께 쏟아져 나온 물은 갑판을 가로지른 다음 바로 바람 불어가는 쪽의 배수구로 끊임없이 흘러갔지. 그런데 자네들도 잘 알고 있듯이 바다든 어디든 이 인습적인 세상에서 남을 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부하들 가운데 인간으로서 아무리 보아도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그 부하에게 억제할 수 없는 반감과 앙심을 품게 되고 기회만 있으면 탑처럼 우뚝한 그 하급자를 끌어내려 박살내고 작은 먼지더미로 만들어버리려 하는 법이지. 나 이런 생각이 어떻든 간에 어쨌든 스틸킬트라는 녀석은 키가 크고 고귀한 동물 같았고 머리는 로마인 같고 멋지게 늘어진 황금빛 턱수염은 자네들의 총독이 타던 군마에 술 달린 장식 같았고 머리와 가슴과 영혼은 그자가 샤를마뉴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스틸킬트 샤를마뉴가 되었어도 조금도 부끄러울 게 없었어. 그런데 항해사 레드니는 당나귀처럼 못생긴 데다 무모하고 고집세고 심술구졌지. 그는 스틸킬트를 좋아하지 않았고 스틸킬트도 물론 그것을 알고 있었어. 이 호반이는 다른 선원들과 함께 펌프질을 하고 있을 때 항해사가 다가오는 것을 눈치챘지만 일부러 모른 채 했을 뿐만 아니라 조금도 겁내지 않고 태연히 유쾌한 농담을 계속하고 있었지. 아니 여기 좀 보게. 신나게 물이 새고 있잖아. 누가 잔을 가져오게. 물맛을 한번 보자고. 아 이건 병에 담아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물이 새면 레드니 영감의 투자도 숲으로 들어가고 말겠는걸. 선체에서 자기 몫을 잘라내며 집으로 끌고 가는 게 상책이야. 사실 황새치는 일을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야. 이번에는 배목수, 톱상어, 쥐치 따위를 거느리고 다시 와서는 다 함께 덤벼들어 밑바닥을 자르고 뚫고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어. 꽤 많이 진척된 것 같다.
레드니 영감이 지금 여기 있다면 배전 너머로 뛰어내려 놈들을 쫓아버리라고 말해주고 싶군. 놈들은 레드니 영감이 재산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리고 있어. 하지만 레드니 영감은 순박하고 좋은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나머지 재산은 거울에 투자했다더군. 영감이 나같이 못난 놈에게 그 잘난 코의 모양을 줄지 궁금한데. 이놈들아, 무엇 때문에 펌프질을 멈춘 거야? 레드니는 그 선원의 이야기를 못 들은 채 하면서 소리를 질렀지. 빨리 펌프질을 해. 예. 스틸킬트는 귀뚜라미처럼 명랑하게 말했지. 자, 다들 기운을 내. 그러자 펌프는 쉰개의 소방 펌프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지. 다들 모자를 벗어 던졌고 오래지 않아 허파가 가쁘게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했다네. 그 특유한 숨소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최대한 긴장한 것을 나타내지. 마침내 호반이는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펌프질을 그만두고 헐떡거리며 앞으로 나아가 윈치 위에 둘썩 주저앉았다네. 얼굴이 불타듯 붉어진 호반이는 충혈된 눈으로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고 있었지. 그런데 그때 레드니가 이렇게 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던 그에게 쓸데없는 참견을 했다는군. 대체 어떤 기만적인 악마한테 사로잡혀 있었는지 모르지만 화가 나서 가판을 성큼성큼 걸어다니던 항해사가 그에게 빗자루를 들고 가판을 쓸어라. 그 다음에는 삽을 들고 돼지가 여기저기 싸놓은 오물을 치우라고 말했던 거야. 그런데 바다에서 가판을 쓰는 일은 강풍이 불지 않는 한 저녁마다 반드시 하는 일이고, 심지어는 배가 침몰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판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지. 바다의 관습은 그렇게 엄격하고 선원들은 본능적으로 깨끗한 것을 좋아해. 우선 얼굴을 씻지 않고는 물에 빠지는 것도 꺼리는 사람이 있을 정도니까 말일세. 하지만 가판 청소는 급사가 있는 배에서는 급사가 하는 것이 관례야. 게다가 타오노호에서 여러 조로 나뉘어 교대로 펌프질을 하는 선원들은 모두 억센 자들이고 스틸킬트는 그 중에서도 가장 힘센 사내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 조의 조장으로 임명되어 있었지. 그래서 그는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항해 자체와 관련이 없는 사소한 잡일 따위는 면제받아야 마땅했어. 내가 이런 내용을 모두 언급하는 것은 이 사건이 두 사람 사이를 어떻게 갈라놓았는지를 자네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야.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었어. 삽으로 돼지 오물을 치우라는 명령은 스틸킬트를 노골적으로 모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확실했지. 그건 레드니가 스틸킬트의 얼굴을 침해했던 거나 마찬가지였어. 포경선에 타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거야. 항해사의 명령을 들었을 때 호반이는 항해사의 속셈을 충분히 이해했지. 하지만 그는 잠시 꼼짝도 않고 앉아서 심술사나운 항해사의 눈을 들여다보고 상대방의 마음속에 화약통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도화선이 그 화약더미를 향해 조용히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이 모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을 때, 그 기묘한 자제심,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사람을 건드려서 더 강렬한 감정을 자극하기를 꺼리는 마음, 진정으로 용감한 자들이 핍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느끼는 반감,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이 요령 같은 감정이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이 유령 같은 감정이 어느새 스틸킬트를 엄습했지. 그래서 일시적인 피로 때문에 다소 숨이 차기는 했지만 여느 때와 같은 어조로 가판 청소는 자기 담당이 아니니까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어. 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관례적으로 청소를 맡고 있는 세 소년을 가리켰지. 그 소년들은 펌프질을 하지도 않았고 온종일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러자 레드니는 좀 전의 명령을 되풀이하고는 다짜고짜 포옹과 욕설을 퍼부으면서 가까이 있던 통에서 낚아챈 통장이의 망치를 지켜들고 조용히 앉아있는 호반인에게 다가갔지.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스틸킬트는 고된 펌프질을 하느라 흥분하고 짜증이 나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단한 자제심을 보여주었지만 항해사의 이런 태도를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 마음속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며 연기를 내뿜고 있었어. 그래서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뿔리를 박은 듯 끈질기게 앉아있었지. 그러다가 마침내 성난 레드니가 명령대로 하라고 격렬하게 고함을 지르면서 스틸킬트의 얼굴에 거의 닿을 만큼 망치를 휘둘렀다네. 스틸킬트는 일어나서 천천히 뒷걸음질 치며 윈치 주위를 돌았고 항해사는 망치를 휘두르며 끈질기게 따라붙었지.
스틸킬트는 명령에 따르지 않겠다고 침착하게 되풀이 말했지만 아무리 참아도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고는 자신의 손을 비틀어 보임으로써 무언의 끔찍한 암시를 보냈다네. 그것은 자기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였지만 그 어리석고 얼빠진 항해사한테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윈치 주위를 천천히 한 바퀴 돌았는데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 호반이는 더 이상 더는 물러서지 않기로 작심하고 갑판 승강구 뚜껑 위에 멈춰서서 항해사에게 말했다네. 레드니 씨, 나는 당신 명령에 따르지 않겠소. 그 망치를 내려놓으시오. 안 그러면 재미없을 거요. 하지만 운명이 정해진 항해사는 꼼짝도 않고 서 있는 호반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이제는 이빨에 닿을 정도로 망치를 휘두르면서 차마 듣기 민망한 악담을 늘어놓았지. 스틸킬트는 1000분의 1cm도 물러나지 않고 비수처럼 단호한 눈초리로 상대의 눈을 쏘아보며 등 뒤에서 움켜진 오른쪽 주머니를 천천히 앞으로 내밀면서 협박자를 향해 그 망치가 내 뺨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널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지. 하지만 그 바보는 신들의 저주를 받아서 죽을 운명이었던 모양이야. 곧 망치가 호반인의 뺨에 닿았고 다음 순간 항해사는 아래턱에서 머리까지 부서지고 말았지. 고래처럼 피를 내뿜으면서 승강구 뚜껑 위에 쓰러졌다네. 비명소리가 고물에 닿기도 전에 스틸킬트는 밧줄 하나를 흔들면서 저 높은 돛대 꼭대기에 서 있는 두 동료에게 올라가고 있었지. 동료들은 둘 다 오나인이었어. 오나인? 돈 페드로가 소리쳤다. 우리는 항구에서 수많은 포경선을 보았지만 오나인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네. 오나인은 대체 누구이고 어떤 자들인가? 오나인이란 우리나라의 1위 운하에서 일하는 뱃사공을 말하는 거야. 자네도 들어본 적 있을걸? 아니야. 이렇게 지루하고 따뜻하고 게으르고 인습적인 나라에서는 자네들의 그 활기찬 북쪽 나라를 거의 모르고 있다네. 그런가? 그렇다면 돈, 내 잔을 다시 채워주게. 이 술은 아주 좋군.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오나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가르쳐주지. 그걸 알게 되면 내가 하는 이야기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운하의 길이는 584km, 즉 뉴욕주 전체의 너비를 번화한 도시와 활기 넘친 마을을 지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음침한 늪지대와 비옥한 경작지를 지나고 당구장과 술집을 지나고 신성한 숲을 지나고 인디언 강에 걸려있는 로마식 아치다리를 지나고 양달과 웅달을 지나고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들 옆을 지나고 즉 저 고귀한 모호크족 지방의 대조적인 풍경을 지나고 특히 눈처럼 새하얀 예배당들과 이종표처럼 늘어서 있는 교회 청탑 옆을 지나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베네치아처럼 타락하고 때로는 무법적인 삶의 흐름이지. 거기에는 진짜 아샨티족도 있을 것이고 울부짖는 이교도도 있을 거야. 자네가 그들을 찾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자네 옆집일세. 교회당이 던지는 긴 그림자 아래 바람에 미치지 않는 교회당의 아늑한 그늘에서 그들을 보게 될 거야. 무슨 야릇한 운명인지 대도시의 도적들은 제자 재판소 주위에 진치는 것이 자주 눈에 띄듯이 죄인들은 가장 신성한 교회 부근에 가장 많이 있는 법이지. 저기 지나가는 건 탁발승이 아닌가? 돈 페드로가 혼잡한 광장 쪽을 바라보면서 익살스럽게 말했다. 북쪽 친구에게는 반가운 일이겠지만 여기 리마에서는 이사벨 여왕의 종교재판소도 한물 같지. 돈 세바스티안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야기나 계속하게. 잠깐만. 돈 페드로가 외쳤다. 우리 리마 시민의 모두의 이름으로 자네한테 말해두고 싶은 게 있네. 자네가 타락을 비교할 때 오늘날의 리마 대신 멀리 떨어진 베네치아를 들추어는 그 세심한 마음씨를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았다는 걸세. 아니, 절을 하면서 놀란 표정을 짓지는 말게. 자네는 이 바닷가에서 널리 쓰이는 말을 알고 있겠지. 리마처럼 타락한다는 비유어일세. 그것은 자네의 말을 뒷받침해 주기도 하지. 당구대보다 교회당이 더 많고 그것도 항상 열려있지만 그래도 리마처럼 타락한다는 거야. 베네치아도 마찬가지야. 나도 가본 적 있지. 저 축복받은 복음전도사 성마가의 거룩한 도시 성 도미니크야. 그 도시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자,
자네 이 잔을 놈에게. 고맙네. 내가 잔을 다시 태워주지. 자, 한 잔 더. 운하이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큼 사악하니까 그의 천성을 거리낌 없이 묘사하면 훌륭한 연극 주인공이 될 것을.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처럼 푸른 잔디와 꽃이 우거진 나일강을 며칠씩 떠다니며 보리발그레한 클레오파트라와 공공에 있는 농탕을 치고 살구빛 종아리를 양지 바른 가판 위에 드러내놓고 햇볕에 태우지. 하지만 육지에 올라오면 이 나약함은 단숨에 사라져버려. 운하이는 보란듯이 자랑스럽게 산재 흉내를 낸다네. 화려한 리본을 단 모자를 삐딱하게 쓴 모습은 그의 젠치 않은 성격을 잘 보여주지. 배가 지나가는 강변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명랑하고 순박한 사람들한테 그는 공포의 대상이고 거무튀튀한 얼굴과 으스대는 걸음걸이는 도시에게서도 깊이 대상이라네. 나도 한때 그 운한을 방랑하다가 어느 운하인에게 신세를 졌는데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배은망덕한 짓은 하고 싶지 않아. 공역배들이 부자를 약탈할 뿐만 아니라 이따금 공경에 빠진 낯선 사람을 뒷받쳐주는 것은 그 결정을 벌충해주는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인 경우가 많다네. 요컨대 이 운하 생활이 얼마나 거칠고 험한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운하 생활을 졸업한 운하인 대다수가 우리 포경업계에 들어오지만 시드니에서 온 사람을 빼고는 인류의 어떤 종족도 그들만큼 포경선 선장의 불신을 받는 족속은 없다는 사실일세. 그리고 운하 연변의 시골에서 태어난 수많은 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대운하에서 보내는 견습기간은 기독교도의 옥수수밭에서 보내는 조용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에서 가장 미개한 바다를 경작하는 일로 뛰어들 때까지 유일한 수습기간이 되는 것도 이 문제의 기묘한 점. 진짜 너무 어렵다. 진짜.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고 운하 연변의 시골에서 태어난 수많은 소년과 청년들에게 이 대운하에서 보내는 견습기간은 기독교도의 옥수수밭에서 조용히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에서 가장 미개한 바다를 경작하는 일로 뛰어들 때까지 유일한 수습기간이 되는 것도 이 문제의 기묘함을 전혀 감수시키지 못해. 알았어. 돈 페드로 마음을 알겠네요.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하지. 진짜 짜증나네. 알았어. 돈 페드로는 은빛 주름 깃에 술을 엎지르며 격렬하게 외쳤다. 사람은 여행할 필요가 없어. 세계는 바로 리마야. 사실 지금까지는 날씨가 온화한 북반구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산처럼 차갑고 신성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얘기를 계속해주게. 호반인이 밧줄을 흔들었다는 데까지 얘기했지. 그러자 젊은 항해사 3명과 짝살잡이 4명이 그를 둘러싸고 모두 합세하여 갑판으로 끌어내렸다네. 하지만 두 운하인이 재앙을 가져오는 혜성처럼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는 소동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자기네 동료를 끌고 앞갑판으로 도망치려고 했지. 그러자 다른 선원들도 가담하여 그들을 도우렸기 때문에 복잡하게 뒤엉킨 소동이 벌어졌는데 약삭빠른 선장 녀석은 안전한 곳에서 포격용 창을 휘두르며 적극 무도한 앙닭을 때려잡아 뒷갑판으로 끌고 가라고 간부 선원들에게 소리치면서 뛰어다녔지. 이따금 혼란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경계선 가까이까지 달려와 혼란의 중심부를 엿보며 원한의 대상을 창으로 찌르려고 했지. 하지만 다른 선원들이 모두 덤벼들어도 스틸킬트 일당을 당해낼 수는 없었어. 스틸킬트 일당은 앞갑판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자 재빨리 서너 개의 커다란 통을 굴려서 권양기와 한 줄로 이뤄놓았다네. 그리고 이 바다의 파리 시민들은 그것을 바리케이드로 삼아서 그 뒤에 몸을 숨겼지. 이 해적놈들아 나와라. 선장은 방금 급사가 가져온 권총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들을 위협하면서 으르렁거렸어. 거기서 나와, 이 흉악한 살인자들아. 스틸킬트는 바리케이드 위로 뛰어올라 이리저리 거닐면서 권총으로 무슨 짓을 하든 무섭지 않다고 호통을 치고는
나를 죽이면 선원 전체가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선정한테 분명히 말했지. 선장은 이 말이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을까 속으로 두려워하면서도 당장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맡은 일을 계속하라고 반란자들에게 여전히 명령을 되풀이하고 있었다네.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손을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소? 하고 우리 머리에 있는 스틸킬트가 물었지.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 약속은 안 한다. 맡은 일을 계속해.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일을 중단하다니 이 배를 가라앉히고 싶나? 자리로 돌아가. 선장은 이렇게 재촉하면서 다시 권총을 쳐들었지. 배를 가라앉힌다고? 스틸킬트는 소리를 질렀네. 그래, 배를 가라앉히자. 당신이 우리한테 손끝 하나 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돌아가지 않겠다. 자네들 의견은 어때? 하면 동료들을 돌아보았지. 동료들의 반응은 우렁찬 함성이었어. 그래서 호반이는 선장한테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바리케이드를 순찰하면서 이런 말을 또박또박 뱉었다네.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원했던 일도 아니야. 나는 망치를 치우라고 말했을 뿐이야. 그건 급사가 할 일이었어. 그 사람은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어떤 놈인지 알고 있었을 거야. 나는 들소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 사람한테 말했지. 그놈의 빌어먹을 턱 때문에 내 손가락이 부러진 것 같아. 이봐, 아까판 및 선원실에 고깃칼 있지 않나? 저 권양기 막대를 조심해. 여봐요 선장. 조심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 좀 해보슈. 바보처럼 굴지 말고 깨끗이 잊어버려요. 우리는 제자리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어. 우리를 점잖게 대해주기만 한다면 시키는 대로 하리다. 하지만 벌을 받지는 않겠소. 돌아가라. 제자리로 돌아가. 약속은 안 한다. 여봐요. 호반이는 선장을 향해 팔을 뻗으며 고함을 질렀지. 여기 있는 우리 중에는 선박 여행을 위해 이 배에 탄 사람도 몇 명 있어. 나도 그 중 한 사람이요. 따라서 선장도 이제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는 이 배가 닻을 내리자마자 배에서 내리게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소동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건 우리한테 이롭지 않으니까. 우리는 조용히 평화롭게 지내고 싶소. 일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매질을 당할 생각은 추호도 없소. 돌아가서 선장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지. 스틸킬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다음 말했어. 선장, 사실은 당신을 죽이거나 저런 비열한 녀석 때문에 목매달리고 싶지는 않소. 당신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당신들한테 손대지 않겠소. 그렇지만 우리를 때리지 않겠다고 말할 때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소. 그럼 아까판 아래 선원실로 들어가서 거기 처박혔어. 신물이 날 때까지 처박아두마. 어서 내려와. 어떻게 할까? 우두머리가 동료들에게 물어봤지. 대부분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스틸킬트의 말에 복종하여 그에게 쫓기듯 내려와서 동굴로 들어가는 곰처럼 으르렁거리며 자기네 굴 속으로 사라졌어. 모자를 쓰지 않은 호반인의 머리가 가판 널빤지와 수평이 되었을 때 선장과 그의 일당은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재빨리 승강구 뚜껑을 닫고는 두 손으로 누르고 큰 소리로 급사를 불러 가판과 선실 사이의 계단에 달려있는 묵직한 노쇠 자물쇠를 가져오게 했어. 그런 다음 선장은 승강구 뚜껑을 조금 열고 틈새로 뭐라고 속삭이고는 다시 뚜껑을 닫고 열쇠를 돌려서 자물쇠를 채웠지. 그렇게 10명을 선원실에 가두고 그때까지 중립을 지킨 20여 명은 가판에 남겨놓았어. 밤새도록 관부 선원들은 한숨이 못 자고 앞가판과 뒷가판, 특히 앞가판의 승강구와 현창을 감시하면서 반란자들이 방수벽을 부수고 뛰쳐나오진 않을까 두려워했지. 그러나 밤은 무사히 지나갔고 아직 맡은 자리에 남아있던 자들은 열심히 펌프질을 하여 이따금 딸랑거리는 소리만 음산한 밤 공기를 뚫고 배 전체에 음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네. 해가 뜨자 선장은 앞가판으로 가서 가판을 두드리며 그 밑에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제자리로 돌아가서 일하라고 말했지만 죄수들은 일제히 큰 소리로 거절했어. 그래도 선장은 물을 내려주고 건빵을 던져준 다음 다시 자물쇠를 채우고 열쇠를 호주머니에 지어넣고 뒷가판으로 돌아갔지.
사흘 동안 이런 일을 하루에 2번씩 되풀이했어. 그런데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선장이 일을 하라고 부르자 말다툼하는 소리에 뒤이어 난투를 벌이는 소리가 들려왔어. 그러더니 갑자기 4명이 아까판 및 선원실에서 뛰쳐나와 일을 하겠노라고 말했지. 밀폐된 선원실에 악취나는 공기, 굶어 죽기 알맞은 식사. 게다가 결국에는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여기에 용기를 얻은 선장은 남은 죄수들에게도 같은 요구를 되풀이했지만 스틸킬트는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어서 꺼지라고 호통을 쳤어.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는 반란자 가운데 3명이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고 맑은 공기 속으로 뛰쳐나왔지. 이제 남은 사람은 3명뿐이야. 이쯤 되면 일하러 돌아가는 게 좋을걸. 선장이 비장하게 비웃으면서 말했지. 뚜껑을 덮어. 스틸킬트는 호통을 쳤어. 그래, 소원대로 해주지. 선장은 자물쇠를 찰칵 채워버렸어. 이때 스틸킬트는 지금까지의 동지들 가운데 7명이 변절하는 통이 속이 뒤집힌 데다 선장의 비웃는 목소리가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고 절망의 창자처럼 캄캄한 곳에 오랫동안 갇혀있어서 미칠 것만 같았지. 스틸킬트가 지금까지 같은 배짱으로 견뎌온 두 오나인에게 다음에 선장이 부르러 오면 여기서 뛰쳐나가 예리한 고깃칼, 손잡이가 달린 초승달 모양의 길고 묵직한 칼을 들고 제1사장에서 고물 난간까지 닥치는 대로 달려가서 배를 점령하자고 제안한 것은 바로 그때였어. 동지들이 가담하든 말든 자기 혼자라도 하겠노라고 말했지. 이런 굴 속에서 지내는 것도 이게 마지막 밤이라고. 그런데 나머지 2사람은 이 계획에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자기들도 기꺼이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지. 항복만 아니라면 어떤 미친 짓도 하겠다고. 게다가 돌격할 순간이 오면 자기가 맨 먼저 가판으로 뛰쳐나가겠다고 고집했어. 하지만 우두머리는 여기에 격렬히 반대하고 자기가 선두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지. 특히 이 문제에서는 두 동지가 양보하려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2사람이 함께 선두에 설 수는 없어. 사다리는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두 악당의 비열한 흉계가 꾸며졌다네. 우두머리의 터무니없는 계획을 듣자마자 2사람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똑같은 배신계획이 떠오른 것 같다. 물론 반란자 10명 가운데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남긴 했지만 남아있는 3명 중에서나마 맨 먼저 항복하여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기회를 확보하자는 속셈이었지. 하지만 스틸킬트가 마지막까지 두목으로서 앞장서겠다는 결심을 밝히자 악당끼리 미묘하게 마음이 통해서 지금까지 마음속에 감추두었던 배신의 속셈이 하나로 합쳐진 거야. 우두머리가 잠들자 2사람은 3마디 말로 속셈을 털어놓고는 자고 있는 스틸킬트를 밧줄로 꽁꽁 묶고 입에 재갈을 물렸지. 그리고 한밤중에 선장을 불렀어. 살인이 났다고 생각한 선장과 무장한 항해사들과 작살잡이들은 어둠 속에서 피냄새를 찾아 앞가판으로 몰려들었지. 순식간에 뚜껑이 열리면서 손과 발이 묶인 채 여전히 몸부림치고 있는 우두머리를 간악한 동지들이 바깥으로 던져 올리고는 살인을 계획한 자를 사로잡은 공로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지. 하지만 2사람도 역시 두목과 함께 체포되어 죽은 소처럼 가판 위를 이리저리 끌려다닌 뒤 3개의 고깃덩어리처럼 윗돛대 밧줄에 아침까지 매달려 있었다네. 나쁜 놈들. 선장은 그들 앞을 오락가락하면서 호통을 쳤지. 독수리도 니놈들은 뜯어먹지 않을 거다. 이 악덕 놈들아. 아침이 되자 선장은 선원들을 모두 소집하여 반란에 가담한 자와 가담하지 않은 자를 갈라놓고 반란자들에게 말하기를 이놈들을 모두 매질할 작정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기강을 세울 수가 없다. 그러나 일찍 항복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만은 훈계하는 것을 용서하겠다. 그는 사투리가 섞인 말로 일장의 한살을 늘어놓았다네. 하지만 너희들 썩은 고깃덩어리 같은 이놈들은
선장은 밧줄에 매달려 있는 새놈을 돌아보면서 잘게 토막을 내서 기름 가마에 넣어버릴 작정이다 하고는 밧줄로 두 배신자의 등을 후려갈기 시작했지. 그들은 더 이상 비명을 지를 기력도 없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도둑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죽은 듯이 매달려 있을 때까지 매질을 계속했다네. 이놈들 때문에 손목을 삐었어. 마침내 선장이 외쳤지. 하지만 밧줄은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 싸움닭 같은 놈. 이놈은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지. 저놈 입에서 재갈을 풀어라.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좀 들어보자. 탈진한 반란자는 잠시 경련을 일으킨 듯 턱을 떨고 있다가 이윽고 고통스럽게 목을 비틀어 돌리면서 쉰 목소리로 말했어.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잘 듣고 명심해. 잘 듣고 명심해. 나를 매질하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그래? 그렇다면 내가 너를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봐라. 선장은 밧줄로 반란자를 때리기 시작했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호반인이 쉰 목소리로 말했지. 하지만 나는 때려야겠어. 선장은 다시 호반이를 때리려고 밧줄을 뒤로 뺐지. 그때 스틸킬트가 뭐라고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그 소리를 들은 것은 오직 선장 한 사람뿐인 것 같았어. 그러자 놀랍게도 선장은 뒤로 벌쩍 물러나더니 빠른 걸음으로 가판을 두세 번 오락가락하다가 갑자기 밧줄을 내던지고 말했지. 안 되겠다. 이봐, 저놈을 풀어줘. 내려주라니까. 내 말 안 들리나? 하지만 젊은 항해사들이 그 명령을 집행하려고 서두르고 있을 때 창백한 얼굴에 붕대를 감은 사나이가 그들을 막았어. 바로 1등 항해사 레드니였지. 레드니는 스틸킬트한테 어제 맞은 뒤에 줄곧 침상에 누워있다가 그날 아침에 가판에서 벌어진 소동을 듣고는 몰래 나와서 이제까지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입이 형편없이 터져서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지만 선장이 할 수 없는 일을 나는 기꺼이 하겠고 또 할 수 있다는 의미의 말을 중얼거리면서 밧줄을 집어들고는 꽁꽁 묶인 채 매달려있는 적에게 다가갔지. 비겁한 놈. 호반인이 쉰 목소리로 외쳤어. 그래, 하지만 한 대 맞아봐라. 항해사가 막 때리려는데 또다시 쉰 목소리가 들리자 항해사는 쳐든 팔을 멈추고 잠시 망설였어.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스틸킬트가 뭐라고 협박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협박을 무릅쓰고 자기 말을 실천했지. 그 후 세 사람은 풀려났고 선원들은 다시 일하러 돌아가고 우울한 선원들이 부르통한 얼굴로 움직이는 펌프에서는 점처럼 땡그렁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 날이 저물어 당직 한 사람이 아래로 내려갔을 때 아까 판 및 선원실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어. 두 배신자가 부들부들 떨면서 달려와 선장실 문에 매달리며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없다고 말했지. 제발 돌아가라고 간청해도 손바닥으로 때려도 발로 걷어차고 돌아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결국 선장은 그들의 요구대로 배 밑바닥에 가두어서 그들을 구해주기로 했어.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은 보이지 않았지. 그러기는커녕 주로 스틸킬트가 부추긴 덕분에 그들은 아주 얌전하게 굴면서 끝까지 모든 명령에 복종하다가 배가 항구에 닿으면 일제히 달아나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그들은 항해를 되도록 빨리 끝내기 위해 고래를 모아도 누군치 하기로 합의했지. 다운 5호는 물이 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위험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고래 감시를 그만두지 않았고 선장은 그 순간에도 고래 여장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큼 고래를 추적하고 싶어 했고 항해사 레드니 역시 언제든지 침상을 고경부터로 바꿀 용의가 있었고 입에 붕대를 감고 있으면서도 고래의 치명적인 나발이 재갈을 물고 싶어 했으니까. 스틸킬트는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라고 선원들을 설득했지만 제 심장을 찌른 놈에게 개인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계획을 품고 있었지. 적어도 모든 일이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스틸킬트는 1등 항해사 레드니의 당직조에 속해 있었어. 그런데 이 얼빠진 사내는 파멸을 자초하려는 것처럼 스틸킬트를 밧줄로 때린 뒤에도 선장의 특별한 권유를 뿌리치고 야간 당직 지휘를 맡겠다고 고집을 부린 거야.
스틸킬트는 이런 기회나 다른 상황을 이용하여 항해사에게 복수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있었지. 밤이 되면 레드니는 뱃사람답지 않게 뒷갑판 배전에 걸터 앉아 배전에 매달려 있는 보트의 배전에 팔을 올려놓는 버릇이 있었다네. 그가 이런 자세를 취하고 가끔 졸기도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었지. 그런데 보트와 본선 사이에는 상당한 공간이 있었고 그 밑은 바로 바다였어. 스틸킬트는 자신의 교대 시간을 계산해보고 다음에 키잡이를 하게 되는 것은 동지들에게 배신을 당한 날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 오전 2시라는 것을 알았지. 스틸킬트는 밑에서 당직을 설 때는 틈틈이 무언가 정성 들여 짜면서 시간을 보냈다네. 거기서 뭘 만들고 있나? 동료가 물었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나? 뭐처럼 보이나? 자루 주둥이를 조이는 젬줄 같은데. 하지만 젬줄치고는 좀 기묘해 보이는구나. 그럴지도 모르지. 호반이는 그것을 두 손으로 잡고 팔을 벌리면서 말했어. 하지만 잘 될 거야. 이봐, 삼실이 좀 모자라는데. 자네 혹시 갖고 있나? 하지만 앞갑판 및 선원실에는 삼실이 전혀 없었지. 그럼 레드니 영감한테 좀 얻어와야겠군. 그는 고물 쪽으로 가려고 일어났어. 설마 그놈한테 구걸하러 가려는 건 아니겠지? 그 선원이 말했어. 안 될 이유라도 있나? 이게 결국 영감한테 도움이 된다면 영감도 나한테 친절을 베풀 거라고 생각지 않나? 스틸킬트는 이렇게 말하고 항해사에게 가더니 조용히 바라보면서 그물 침대를 꿰며 삼실을 좀 달라고 청했고 레드니는 군말 없이 내주었지. 하지만 삼실도 젬줄도 그 후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 이튿날 호반님이 그물 침대 속에 코트를 접어넣어 베개를 만들고 있을 때 그물로 동여맨 쇠공이 호반님의 재킷 주머니에서 반쯤 굴러나왔어. 24시간 뒤 키가 있는 조용한 곳에서 선원 가까이 늘 파여있는 무덤 위에서 걸핏하면 꾸벅꾸벅 조는 항해사 바로 옆에서 호반인이 당직을 설 불길한 시간이 다가왔다네. 상대의 운명을 미리 정해놓은 스틸킬트의 마음속에서 항해사는 이미 이마가 으깨진 채 뻣뻣하게 굳어버린 송병이나 다름없었지. 그런데 어떤 바보가 살인 미수자를 그 피비린내 나는 범행에서 구해준 거야. 하지만 스틸킬트는 손을 더 입히지 않고 완전한 복수를 했어. 신비로운 운명의 장난으로 하늘에 끼어들어 스틸킬트가 저질렀을 저주받을 행위를 그의 손에서 빼앗아간 거야. 이틀째 새벽 동이 트고 해가 막 떠오르려 할 즈음 선원들이 갑판을 씻어내고 있을 때 닷 사슬에서 물을 퍼내고 있던 바보같은 테네리페 섬 출신 녀석이 느닷없이 소리를 질렀어. 고래다. 저기 고래가 간다. 맙소사, 세상에 저런 고래가 있다니. 바로 모비딕이었지. 모비딕이라고? 돈 세바스티안이 소리쳤다. 세상에, 고래도 세례를 받나? 누구를 모비딕이라고 부르지? 아주 하얗고 유명하고 무섭기 짝이 없는 불멸의 괴물이야. 하지만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어. 왜? 어째서? 스페인 젊은이들이 모두 모여들어 외쳤다. 안 돼.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어. 제발 좀 비켜줘. 난 숨이 막힐 지경이야. 술 줘 술. 돈 페드로가 외쳤다. 원기왕성한 우리 친구가 기절할 것 같다. 이 친구의 빈잔에 술을 가득 채워. 아니, 술은 필요 없네. 잠깐만 기다려. 이야기를 계속할 테니까. 그 테네리페 출신 녀석은 배에서 5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눈처럼 하얀 고래가 있는 것을 갑자기 발견하고는 흥분한 나머지 선원들 간의 약속을 깜빡했고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괴물이 있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사실은 세계의 돛대 꼭대기에 있던 자들도 얼마 전부터 그 고래를 분명히 보고 있었던 거야. 어쨌든 모두 광난 상태에 빠졌지. 흰고래다, 흰고래야. 선장도, 항해사도, 작살잡이들도 모두 외치면서 무서운 소문에도 꺾이지 않고 그렇게 유명하고 귀중한 고래를 몹시 잡고 싶어 했다네. 반면에 완강한 선원들은 저주를 퍼부으면서도 거대한 우윳빛 덩어리의 섬뜩한 아름다움을 곁눈질해 보았지. 수평으로 비치는 햇빛을 받아 푸른 아침 바다에서 반짝이며
움직이는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오팔 같았어. 이 사건의 전모에는 야릇한 운명의 손길이 뻗쳐 있어서 마치 이 세상의 지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정말로 지도에 그 사건이 자세하게 나타난 것처럼 보였지. 명령에 반항한 호반이는 원래 1등 항해사의 보트 뱃머리에서 노를 저었고 고래한테 접근할 때 레드니가 창을 들고 뱃머리에 서면 그 옆에 앉아서 그의 명령에 따라 밧줄을 당기거나 늦추는 것이 그가 맡은 일이었어. 게다가 보트 내 적이 내려졌을 때는 레드니의 보트가 선두에 섰지. 힘껏 노를 저으면서 스틸킬트보다 더 격렬하게 기쁨의 환성을 지른 선원은 아무도 없었어. 힘차게 다가가서 작살잡이가 작살을 던지자 창을 든 레드니가 뱃머리로 뛰쳐나갔지. 레드니는 보트를 타면 늘 사나워진 것 같다. 입에 붕대를 감고도 고래 등에 자기를 올려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네. 노자비는 기꺼이 바람 부는 쪽으로 뱃머리를 돌려서 두 개의 흰 것이 한데 섞인 몽롱한 거품 속을 지나갔지. 그러다가 갑자기 보트가 암초에 부딪힌 것처럼 옆으로 누웠고 뱃머리에 서 있는 항해사는 바다에 떨어지고 말았다네. 항해사가 미끄러운 고래 등에 떨어진 순간 보트는 바로 일어나서 물결에 밀려났고 레드니는 고래의 반대쪽 옆구리로 미끄러져 바닷속으로 내던져지고 말았지. 레드니는 물보라를 뚫고 헤엄쳐 나와서 그 베일 같은 물보라 속에 잠깐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어. 그때 레드니는 모비딕의 시야에서 벗어나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지. 합이지만 모비딕은 갑자기 커다란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휙 방향을 돌리더니 헤엄치고 있는 레드니를 이빨 사이에 문 채 높이 솟아올렸다가 이내 곤두박질 쳐며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네. 한편 보트 밑바닥이 처음에 탁 소리를 냈을 때 호반이는 밧줄을 늦추어 소용돌이에서 물러섰고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면서 혼자 생각에 잠겼지. 하지만 보트가 갑자기 무시무시하게 아래쪽으로 끌려 내려가자 그는 재빨리 나이프를 꺼내 밧줄을 끊어버렸지. 밧줄을 끊었으니 고래는 자유로운 몸이 된 거야. 하지만 모비딕이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시 물 위로 올라왔고 레드니를 물었던 이빨에는 누더기가 된 레드니의 빨간 털옷 조각만 걸려 있었지. 내 척의 보트는 다시 고래를 추격했지만 모비딕은 교묘하게 그들을 피해 마침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네. 이윽고 타오노호는 항구에 닿았지. 쓸쓸한 곳이었어. 문명이는 한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 미개한 땅이었다네. 그곳에서 대여섯 사람만 빼고는 거의 모든 압도대 선원이 호반인의 선동으로 교묘히 야자나무 숲속으로 달아나고 말았지. 나중에 한 일이지만 결국 그들은 야만인들이 전투용으로 쓰는 커다란 이중카누를 빼앗아 타고 다른 항구로 떠나버렸다는 거. 선원이 겨우 몇 사람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장은 섬사람들을 불러 물이 새는 곳을 수선하기 위해 배를 뒤집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 하지만 백이 몇 사람이 이 위험한 일꾼들을 밤낮으로 감시해야 했고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배가 다시 바다로 나갈 준비가 되었을 때는 다들 기진맥진해서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어. 그래서 선장은 그렇게 무거운 배에 부하들을 태우고 출항할 용기가 없었지. 선장은 간부 선원들과 의논하여 되도록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배를 정박시켰어. 그런 다음 대포 2대의 탄환을 재어 뱃머리에 설치해두고 고물에는 소총을 늘어놓은 다음 배에 가까이 오면 위험하다고 섬사람들에게 경고한 뒤 섬사람 한 명을 인질로 배에 태우고 가장 좋은 포경보트에 돛을 달고 순풍을 받으며 500마일 떨어진 타이티 섬으로 곧장 달려가 그곳에서 선원을 보충하기로 했다네. 나흘째 달렸을 때 낮은 산호초에 닻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 큰 카누 한 척이 보였다네. 선장은 피해서 가려했지만 그 난폭한 배가 이쪽으로 질주해 오더니 거기에서 스틸킬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 스틸킬트는 멈추지 않으면 보트를 들이받아서 물속에 빠뜨리겠다고 위협했어. 선장은 권총을 꺼냈지. 하지만 호반이는 줄로 연결한 카누 2척의 뱃머리에 발을 하나씩 딛고 서서 권총이 찰칵 소리만 내면 모두 물거품 속에 파묻어버리겠다고 비웃으며 말했다네.
어쩌라는 거냐? 선장이 물었지. 어디 가는 건가? 못하러 가는 거야. 스틸킬트가 물었지. 거짓말 말고 사실대로 말해. 선원을 보충하러 타히티로 가는 길이다. 좋다. 잠깐 네 배에 타겠다. 싸움은 안 한다. 이렇게 말하자마자 그는 카누에서 뛰어내려 보트로 헤엄쳐와서는 배전으로 올라가 선장과 마주섰지. 팔짱을 끼고 고개를 뒤로 젖혀. 이제 내가 하는 말은 복종한다. 스틸킬트가 배에서 내리면 이 보트를 저 섬에 대고 여세 동안 꼼짝 않고 있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잘했어. 아주 우수한 학생이군. 호반이는 웃으면서 잘 가시오 선장 하고는 바다에 뛰어들어 동료들에게 헤엄쳐 돌아갔지. 보트가 해변에 상륙하여 코코넛 나무 아래까지 끌려간 것을 확인한 뒤 스틸킬트는 다시 돛을 올리고 오래지 않아 목적지인 타히티 섬에 닿았지. 거기서는 행운이 그의 편이었어. 마침 프랑스로 떠나려던 배가 도착 있었고 게다가 운 좋게도 스틸킬트가 데리고 있는 선원의 수와 똑같은 수의 선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어. 그리하여 그들은 배에 타게 되었지. 그러나 선장이 그들에게 법적으로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해도 그들이 선수를 친 셈이 되었다네. 프랑스 배가 타히티 섬을 떠난 지 열흘쯤 뒤에 포경보트가 그곳에 도착했다네. 선장은 약간 문명화된 타히티 원주민 가운데 바다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을 채용할 수밖에 없었지. 선장은 원주민들의 돛담배 한 척을 빌려서 원주민 선원들을 태우고 본선으로 돌아왔고 본선은 무사했기 때문에 다시 항해를 계속하게 되었다네. 스틸킬트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몰라. 하지만 낸터커 섬에서는 레드니의 미망인이 지금도 남편의 시체를 돌려주지 않는 바다를 바라보며 남편을 죽인 그 흰 고래를 아직도 꿈에서 보고 있다네. 그것으로 끝인가? 돈 세바스티안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도. 그러면 방금 말한 이야기가 대체로 사실이라고 확신하나? 그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니까 말이야.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가? 내가 너무 추궁하는 것 같다면 용서하게. 우리도 모두 돈 세바스티안과 같은 생각이니까 용서하게.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 흥미진진한 얼굴로 외쳤다. 이 황금 여인 속에는 성경책도 한 권 없나? 없네. 돈 세바스티안이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이 근처에 있는 훌륭한 신부님 한 분을 알고 있으니까 기꺼이 성경책을 빌려주실 거야. 내가 가서 가져오지. 하지만 자네는 충분히 생각한 끝에 한 말이겠지.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지도 몰라. 그럼 그분도 모셔올 수 있을까? 지금 리마에는 종교재판소가 없지만 이 친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 대주교와 맞설 모양이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다. 달빛을 받지 않도록 좀 더 뒤로 물러가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돈 세바스티안, 책은 아는 것 같아서 미안하지만 성경책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을 가져올 수 없을까? 내가 말한 신부님이셔. 성경책을 갖고 오셨지. 돈 세바스티안이 키가 크고 근엄해 보이는 남자를 데리고 돌아와서 엄숙하게 말했다. 모자를 벗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신부님, 밝은 데로 나오셔서 제가 만질 수 있도록 성경책을 제 앞에 들고 계셔 주셔요. 제가 만질 수 있도록 성경책을 제 앞에 들고 계셔 주세요. 하나님, 굽어 살피소서.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건대 내가 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은 모두 사실이네. 나는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그것은 이 지구에서 일어난 일이고 나는 그 배를 내 발로 밟았고 그 배의 선원들을 알고 있지. 나는 레드니가 죽은 뒤 스틸킬트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다네.